합격을 앞당기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의 연미정입니다. 네, 우리 강의 수로는요, 5강 여러분들 쫓아오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사 파트 정치사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기출주제 8인 가야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백제하고 신라 사이 이 틈바구니 속에서 막 끼어서 숨죽이고 있었던 이 나라. 사실은 사국시대라고 좀 이렇게 불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열심히 이렇게 다투고 있는 시기에 여기서도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야도 이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나라, 우리가 가야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우선 가야는 여러분, 대표성을 띠는 6개의 육가야가 있어요. 근데 이 육가야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이제 나올 부분은 바로 전기가야의 연맹체를 이끌었던 금간가야와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연맹체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연맹체가 흐트러집니다. 와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광개토대왕 시기 때 이제 기병과 보병을 보내서 이 신라에 침입했던 왜구를 격퇴해주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야를 이렇게 넘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야,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연맹체가 이제 와해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맹체의 맹주, 그러니까 중심체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우리가 후기가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내륙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연맹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축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금간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되는 거, 금간가야의 건국설화와 그다음에 대가야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가야가 어떻게 멸망했느냐를 보시는 건데, 이 금간가야를 무너뜨리는 거는 신라예요. 대가야를 무너뜨리는 것도 신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 법, 진 이렇게 배웠죠? 금강가야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대가야, 지, 법, 진,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하게 가야가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개괄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보실게요. 금강가야, 김수로왕, 이 금강가야의 시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김수로왕이 김해 지역에서 금강가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요, 김해 지역에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고, 여기 이렇게 낙동강이 흐르고 있네요.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끝자락 김해 지역에 금강가야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다가 연맹체가 이렇게 연맹체 중심이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육지로 들어가는 고령의 대가야. 그래서 김해 금강가야에서 고령의 대가야로 이동하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금강가야를 먼저 볼게요. 자, 이 가야, 금강가야와 관련해서는 건국설화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등장을 할 수 있는데 김수로왕의 설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육가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를 좀 깔고 있어요. 이 설화가. 유명합니다. 북쪽 구지봉에 신비한 기운이 있어 사람들이 모이니 하늘에서 나라를 세워서 새로 임금을 모시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막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왕을 모시기 위해서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 구지가예요.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후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가 쌓인 금으로 만든 상자가 내려와서 여러분이 한금알 6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육가야를 이끄는 그런 어떤 건국설화가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근데 내용을 뒤를 살펴보시면 6알은 얼마 후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첫 번째 아이를 왕으로 모셨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라고 하여 이름을 수로, 우리가 왜 국가 원수 이러잖아요. 우두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 처음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로라고 하였다. 요게 금간가야, 김수로 왕의 설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가야구나 이렇게 좀 떠올리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금강가야 시주였던 김수로가 이제 배필을 찾는데 그때 어디선가 이제 외부에서 온 이 여성을 왕비로 맞이를 하게 됩니다. 아유타국에서 왔다 뭐 이런 표현이 붙는데요. 서역 아유타국에서 왔다 저거를 인도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인도의 공주를 맞이해서 왕비로 맞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금강가야와 관련성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좀 짚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3세기 무렵에, 그러니까 가야가 이제 건국이 되고 3세기 경이 되면 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성을 띠는 6개의 가야들이 이렇게 연맹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야. 여기다 왕별을 치셔야 돼요. 4세기 말 무렵에서 5세기 초. 이걸 정확하게 문구랑 시기까지 기억을 하세요. 5세기 초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보낸 군대가 신라를 침입한 왜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넘보는 거예요? 가야까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가야 땅까지. 그래서 금강가야까지 공격을 받아가지고 원래 김해 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있었던 연맹체가 와해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 무렵이 언제냐면 5세기라는 거예요. 5세기 초 무렵이에요. 4세기 말 에서 5세기 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체가 해체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전기가야가 광개토대왕 시점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연맹체가 해체가 되고 그러다가 후기가야 연맹이 결성이 됩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바닷가 근처였던 김해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대가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력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점점 뭐 백제와 신라하고 대등하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서 뭐 고구려에 대항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 자, 후기가야의 연맹의 이 대가야 같은 경우는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신라하고 결혼 동맹도 체결을 한다. 우리 뭐 앞에서 뭐 비누 동맹, 뭐 동성왕 소지 마리깐 동맹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얘도 합니다. 가야도 해요. 대가야도 합니다. 그래서 버풍왕 시기 때 대가야, 인해왕 이렇게 하나만 적어 두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인 동맹을 맺는 거, 요 시점에 혼인 동맹을 맺는 일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저거 혼인 동맹은요. 가야 입장에서는 강국이었던 신라하고 혼인 동맹을 맺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신라 입장에서 뭐 그렇게 사실 가야하고의 혼인 동맹을 맺는 거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 혼인 동맹이 빌미가 돼서요. 오히려 관계는 더 이후에 악화가 됩니다. 악화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뭐 신라 버풍왕에 의해서 이제 금강가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532년에 뭐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일이 혼인동맹과 금강가야를 멸망시키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혼인 같은 경우는 신라 입장에서 굉장히 형식적인 거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금강가야가 버풍왕 시기 때 멸망을 했다는 거. 김구해를 비롯해서 금강가야의 왕족이 신라의 진골귀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는 김구해는 낯설 수 있어요. 근데 김구해의 아들이 김무력이고요. 이 김무력이 누구냐면 바로 김유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기여했던 이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김유신은 가야 출신이었구나. 뭐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가야가 이렇게 노력을 하죠. 뭐 혼인동맹도 하고. 근데 앞에 여기서 멸망한 거는 요거는 금강가야가 멸망을 한 겁니다. 자, 이후의 상황. 요거는요, 대가야예요. 대가야는 백제를 도와서 관산성 전투에 참여를 하기도 했어요. 이 관산성 전투가 뭐냐?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이 진호왕이 배신을 했잖아요. 성왕을. 그래서 성왕이 저 관산성을 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성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좀 그런 비참한 또 전투였죠. 이 관산성 전투에 같이 도와요. 대가야가 돕습니다. 근데 결국 관산성도 백제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대가야 같은 경우도 이 사건에 같이 또 연루가 되면서 굉장히 세력도 약화되고 또 신라 입장에서 미운털을 박히기도 하고요. 신라 진우왕의 공격으로 결국 대가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6세기 무렵이에요. 그래서 버풍왕 때 우리 요거 조금 연달아서 보시면 요것만 조금 헷갈려 하지 마시고 버풍하고 혼인동맹을 맺을 정도로 가야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금강가야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요 진흥왕에 의해서 대가야 멸망시키고요. 이런 일들이 신라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체되게 된다. 자, 요렇게 물론 이제 결국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깨졌지만 가야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징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경제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거 좀 보시면요. 일단 가야 지역은 옛 변한 지역이죠, 여러분. 옛날 옛 변한 지역. 변한 지역은 철이 풍부했고 농사가 잘 되던 곳이었어요.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도. 그래서 벼농사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철기 문화 이런 것들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덩이새 화폐 이런 것들 교환 수단으로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이 발달이 됐다. 그래서 낭난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이 발달이 됐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 낭난과 외를 통해서 중개무역을 발달한 건 특히 김해 지역 바닷가 근처에 있었던 금간가야한테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김해 금간가야.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 좀 살펴볼게요. 김해의 요 금강가야와 그다음에 고령 요 대가야 일대, 요 일대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됐던 유적과 이제 유물들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고령 안쪽에 있었던 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 그리고 금동관이나 이런 판갑옷이나 투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발견됐는데, 특히 요 금동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금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야 같은 거는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아주 중요하게 가치가 있는 그런 금동관으로 보고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좀 달라요. 뭔가 이렇게 우리 보통 이 금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출자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 금동관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넓적하게 이렇게 판으로 받쳐져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좀 특징이에요. 막 그렇게 화려하다는 느낌은 없고요. 조금 담백하다는 느낌이 좀 있죠. 이런 금동관 같은 거 고령에서 발견된 금동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해 바닷가 근처에 가깝고, 그 다음에 전기가야 연맹체를 이끌었던 김해 대성동 고분군인데, 여기도 이제 철제 갑옷이나 역시 철이 많이 나왔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철제 갑옷이나 또 원통형, 파형 동기, 파형은 바람개비 모양 닮았죠? 바람개비 모양이란 뜻인데, 파형 동기는 방패라든지 요런 데 이제 꾸미개 정도로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김해 지역에서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문화 역시요. 다른 나라의 또 문화 전파를 했는데요. 신라에 영향을 끼친 건 이제 이 대가야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 대가야 출신이었던 우르기 가야금과 가야 음악을 신라에 전달했다 그래요. 우리 임진왜란 파트 가면은 또 잠깐 나올 텐데, 그 충주 지역에 탕금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르기 가야금을 탔다는 뜻이거든요. 그 탕금대가. 근데 당시에 가야 멸망하고 나서 이제 우르기 그 지역 일대에서 막 가야금을 타는데, 그 가야금 소리를 신라 사람들이 듣더니 가야가 멸망할 만하다. 가야 사람들은 저렇게 우르게 저렇게 듣기 좋은 악기의 음악 소리를 맨날 들으면서 지내고 했으니 사실은 그런 데 빠져가지고 제대로 정사를 돌볼 수나 있었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결국 잘 탔다는 이야기죠. 가야금 소리 되게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우르기 가야 출신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장군 김유신, 가야 출신이죠. 그 다음에 유학자인 강수인데, 이 사람은 외교 문장가로서 굉장히 아주 그 실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무력 전쟁을 잘 이끌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한쪽에 김유신이 있었다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전쟁을 해서 이걸 승리로 이끄는 데는 외교 문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강수가 잘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축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글을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로 유명했던 김생 등도 가야 출신이고요. 또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세끼 토기 제작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 자, 문제 좀 보실게요. 밑줄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김구해가 아내와 세 아들, 즉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김무력과 함께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을 했다.
법흥왕이 가야인데 법흥왕이 예로서 그들을 높여주었다. 법흥왕 시기 때 멸망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냐? 법흥왕, 진흥왕, 금간가야, 대가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금간가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회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화백회의는 신라와 관련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 이거 대출하는 거예요. 대출해 주는 거. 이거는 고구려식이죠. 고국천왕. 자, 3번.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삼성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했다. 박석김, 요거는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시조 김수로왕의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문제 쉽습니다. 1점짜리네요.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 보시면 박사들, 오경에 능통한 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본에 파견한 것은 백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대가야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밑줄근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 그림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간가야의 시조가 김수로라면 대가야의 시조는 형제라고 보고 있는 이진화 시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진화 시왕을 묻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알고 계시면 좀 편할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딱 앞에만 보고도 아 이거 대가야구나 이렇게 쉽게 가실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힌트는 줄 거예요. 더 건궁 이야기에 따르면 김수로 왕과 형제이기도 한 그는 현재 고령이네요. 김해 아니고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바닷가 김해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고령으로 들어가는 대가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가야와 관련된 건데 사실 뭐 이 문제는 금강가야냐 대가야를 구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저거는 고구려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문화 파트에 가시면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요거죠. 요 철갑이랑 투구.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호명 그릇이죠. 호명 그릇.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요거는 무령왕릉 무덤 안에 나온 돌짐승 석수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무령왕릉의 어떤 문화 파트에 가시면 또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고분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고분 파트에서 나올 건데 요거는 이제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입니다. 천마도 신라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출주제 9번째 들어갈 텐데요.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7세기의 어떤 상황, 고구려, 백제, 신라의 상황을 왕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조금 이제 왕의 업적별로 가다 보니까 좀 뚝뚝 끊어진 면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요 기출주제 9에서는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삼국을 어떻게 통일하느냐를 다시 한번 묶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라 같은 경우는 선덕여왕 시기 때 김춘추를 보내죠. 고구려에 먼저 보냈다가 이제 팽당하죠. 팽당했다가 다시 당나라로 가가지고 이제 나당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요 무렵이 이제 진덕여왕 무렵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당연합을 결성한 다음에 어디부터 치느냐? 자, 백제부터 칩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과제가 뭐냐면 이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치고 난 다음에 이 신라 땅, 백제 땅, 고구려 땅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당나라를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게 신라의 마지막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당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당 전투가 2개가 있는데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다 이 매소성 기벌포에서 당나라를 물리쳐서요. 우리가 676년이 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것이 완성입니다. 완성. 땡땡.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요. 중간에 백제가 멸망을 했어요. 근데 멸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백제 사람들이 이 백제를 계속 살려내기 위해서 백제 부흥운동을 벌이더라. 고구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멸망하고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 다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구려 일으키고자 부흥운동을 벌이더라.
근데 뭐 여러분들 결과 아시겠지만 잘 안 된 거죠.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게 순서입니다. 나당연합, 백제멸망, 부흥운동 일어나더라. 고구려 멸망, 부흥운동, 그리고 나당, 매소성, 기벌포 이렇게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더라.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신라랑 당나라가 나당 연합을 맺었잖아요. 근데 강대국 당나라가 뭐가 아쉬워서 신라랑 저렇게 연합을 덥석 맺었을까? 김수수가 갔을 때 바로 앞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앞에 이제 수나라와 그다음에 당나라. 이게 수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건국이 되거든요. 근데 요 시기 때 수나라, 당나라는 고구려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 시기 때 수나라는 고구려하고의 한번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배우게 될 살수대처. 살수대처. 그 다음에 이후에 수나라 멸망 얼마 안 있다가 곧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당나라가 또 고구려를 건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 고구려하고 또 싸운 전투가 뭐였냐면 안시성 전투였어요. 그래서 요런 어떤 두 전투로 인해서 당나라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무렵에 신라의 김춘추가 외교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당나라가 쉽게 넘어서질 못하는 게 고구려를. 그래서 나당연합을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무너뜨리는 형태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연합이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결성이 된 거였죠. 그래서 요런 상황의 구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고요. 자, 같이 쫓아가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대외항쟁. 자, 여러분 고구려는요 위치 옛날에 우리 요 고구려 시기 때 위치를 보게 되면 졸본에서 이제 국내성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옮겨가서 이렇게 평양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만주벌판을 다 아울렀던 고구려예요. 우리가 고구려 얘기할 때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중국으로부터 쉽게 들어와서 우리 침입할 수 있는 한반도 안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침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고구려가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방파제 역할을.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고구려가 뭐 굉장히 만만치 않은 중국의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이 고구려가. 지금 보시면 고구려의 수나라 공격입니다. 고구려의 수나라 공격인데 지금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이 수나라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은 굉장히 혼란기였어요. 뭐 위진 남북조 시대, 5호 16국 시대 막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넘어서 이제 통일의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수나라. 그래서 당시에 수나라의 이제 문제가 통일 왕조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내분이 말하자면 해결이 된 거죠. 중국의 내분이 해결이 됐고 그러면 이제 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국제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시도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굉장히 거슬리고 우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만만치 않은 나라가 고구려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수나라 그다음에 고구려의 상황, 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때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이때 당시 이제 우리 고구려의 왕은 누구였냐면 영양과 있는 고구려 영양왕입니다. 영양왕. 이 고구려 영양왕이 수나라의 요서 지방을 먼저 이제 선방을 날려요. 근데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잽을 날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잽을 날려가지고 수나라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좀 염탐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잽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수문제가 고구려 침입을 합니다. 근데 수문제가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후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따라주지 않고 조건도 따라주지 않고 이래서 별 성과가 없이 그냥 이제 물러나게 돼요. 요게 한 차례의 부딪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문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제입니다. 수양제입니다.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시기를 조금 아시는 차원에서 저거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7세기 초반이에요. 612년인데 바로 수양제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입을 해요. 100만의 대군이 감이 안 잡히시죠? 100만의 대군, 북경 일대에다 저 100만의 대군을 결집을 하게 되는데 저 100만의 대군이 이제 가자, 출병하자라고 하면서 그 꼬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한 40일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대군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렇게 이제 100만의 대군을 끌고 들어오게 되는데
군량미를 보내는 물과 수륙 병진 정책을 씁니다. 이 물과 그 다음에 이렇게 육지로다가 양쪽으로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여기가 끊어졌어요. 이 일대 군량미를 보급하는 루트가 끊어져서 당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쪽에서 일로 보내는데 이때 한 30만의 대군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고구려 쪽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맞서 싸운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수가 이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살수에서 수나라의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자, 당시의 상황은 이래요. 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뭐 대동강이 있고요. 그 위에가 이렇게 살짝 위에 있는 게 살수 청천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일대에 바로 이제 요 청천강 일대까지 이 30만의 대군이 여기를 건너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뭐 사실 어떤 그 군력의 차이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100만의 대군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우리 쪽에서 맞서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일명 우리가 이제 들판을 비우는 거. 왜냐면 이게 비우지 않고 우리가 깨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곡식이라든지 무기가 상대의 어떤 이게 군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다 갖다가 들판을 비우는데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져요. 7번 정도를 계속 지고 우리가 항복하고 또 지고 집니다. 청야 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청천강 일대를 넘어서 오게 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렇게 탁 넘어왔을 때 약간 이제 우리가 이긴 건가? 막 약간 이런 어떤 승리감? 그리고 약간 어리둥절함? 이런 거에 이제 도취되어 있을 때 근데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당시 이제 이 수나라 군대가 이제 우중문 장수가 끌고 들어왔는데 이때 들어왔을 때 이미 여기에 대한 보급로가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당도를 못 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시간도 오래 지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병사도 막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 퇴각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뭐가 있어야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 무렵에 그 유명한 지금도 잘 알려져 있는 시가 하나 당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하는 시예요. 근데 뭐가 오냐면 항복문서 같이 와요. 이 을지문덕한테서 항복문서처럼 옵니다. 그대의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그대의 기묘한 계책은 뭐 지리를 다 통달했으니 그대의 공이 높다. 이제 그만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라. 근데 이렇게 보면 좀 그게 약간 이렇게 조롱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이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넘어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뭔가 들판이 다 비어 있는 상황에서 넘어왔고 여기도 지금 끊어졌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수정 우승문 씨가 이렇게 딱 가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퇴각할 명분이. 이거 들고 돌리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청천강을 건너왔다가 군대를 돌려요.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이제 돌릴 때 여기에 살수를 묶어놨던 뚝을 풉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서 여기에 완전히 이제 수장을 시켜요. 이때 여러분 30만의 대군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인원이 한 2,700여 명이 살아남아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99%를 완전 거의 괴멸시킨 그런 어떤 전투를 치르게 된 거예요. 굉장히 대승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전투가 바로 살수 대첩입니다. 살수 대첩 612년에 일어났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을지문덕 장수 대단하죠. 대단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피해를 감내하면서 이 전투를 치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야 전술, 그러니까 들판을 이렇게 비우는 전술은 이렇게 농경국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적합한 전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목민족들이 많이 씁니다. 저렇게 쉽게 비울 수 있는 유목민족들이. 농경국가는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을지문덕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믿고 그리고 백성들의 저런 협업 그리고 같이 나라를 이제 지키겠다라고 하는 저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일심동체가 돼서 움직여서 이걸 대승 이렇게 굉장한 대승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살수 대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나라는 얼마 안 있다가 뭐 고구려한테 크게 깨지고요. 얼마 안 있다가 멸망합니다. 뭐 대운하를 건설하기도 하고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뭐 살수대첩 치르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뭐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결국 얼마 있다 멸망해요. 이 수나라가. 그리고 나서 당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당나라 건국된 다음에 당시 이제 당태종 이 당태종이 뭐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이 당태종이 군대를 끌고 수나라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복수를 한다라는 명분으로 이 당나라가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자, 그런데 그 당태종 끌고 들어오는 그 시점에 잠깐 고구려의 상황을 보는 건데요. 지금 이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저쪽에 당나라가 건국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이렇게 당나라가 건국돼서 있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당이 생겼어요. 여기를 보면서 이제 또 다른 침입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여기다가 이제 천리장성을 쌌습니다. 부여성과 비사성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요 천리장성을 쌓아요. 근데 요 천리장성을 쌓는데 축조하는데 저걸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연개소문이었어요. 연개소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현실 정치와 현실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어떤 한 나라가 있는데 저 나라에 대해서 국민들도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저 나라에 대한 침입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대비 차원에서 무언가 정책적 시스템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정치인이 굉장히 민심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인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나라가 또 침입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이런 걸 막 진두지휘하면서 쌓고 있는 이 연개소문이 인기를 얻어요. 민심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힘을 얻었던 이 연개소문이 결국에는 보시면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제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요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왕 때가 보장왕 시기가 되는 거고요. 연개소문 뭐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보장왕 시기 때 당태종이 당나라 건국하고 이제 당태종이 직접 군대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딪힌 전투가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예요. 안시성 전투. 고구려하고 당나라의 부딪힘. 당태종이 침입하자 안시성의 당시의 성주였던 양만춘과 역시 이때도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 그걸 이끌었던 리더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안시성을 지키고자 했었던 백성들의 여러 이제 노력과 협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민이 협력하여 당의 군대를 격파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 안시성 전투 영화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인성 배우가 저 양만춘 장수의 역할을 막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너무 안 무너지는 거죠. 안시성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저 안시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인해전술을 쓰는 거예요. 중국에서 뭐냐면 빠르게 저 안시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는다. 그래서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토성만큼 높이 안시성만큼 높이의 토성을 쌓은 다음에 여기를 이제 진압하는 어떤 이제 그런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근데 이 안시성이 이 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은 뭐냐면 빠르게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이 뭐냐면 저거는 물에 약하다는 거. 그래서 뭐 우리 뭐 그 안시성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여기에 이제 우리의 군민이 이 안에 토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물을 채워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도끼로 그 기둥을 부러뜨리면서 저걸 의도적으로 무너뜨려서 그 약간 자결하는 장면으로 나와서 막 굉장히 조금 이렇게 막 감동적으로 이렇게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기록상에서는 이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게 이제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너진 축을 이제 안시성에 있었던 이제 뭐 양만춘과 병사들이 나와서 요 위에 토성을 선점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뭐 우리 쪽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나라가 깨진 거죠. 크게 깨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잠깐 그 신라의 삼국통일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고구려하고의 이제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의 격퇴 과정을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게 된 거고요. 수나라 깨졌죠? 당나라 안시성 전투에서 깨졌어요. 바로 이제 요런 상황에서 당나라 쪽에 이제 김춘추가 이제 외교관으로서 오게 되면서 이제 나당연합이 구축되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와의 동맹을 시도하게 돼요. 그래서 선덕여왕 때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을 비롯한 여러 성이 함락이 되죠. 대야성. 저거는 신라로 들어가는 완전히 제가 목덜미 입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신라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대야성이 무너지자 여성이 왕이 돼서 여성이 왕이어서 대야성까지 저렇게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무렵에 김춘추를 보내가지고 고구려에 군사를 청했으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뭐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막 고구려에서 그러면 한강유역 다시 내놔라 막 이래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김춘추를 당나라에 다시 보내게 되면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죠. 우리가 요거 지난 시간에 다시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고 뭐 진덕 여왕 때 뭐 이런 체제 강화를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최초의 진골 출신이었던 김춘추가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태종 무열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이제 요런 지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제 요 지점에 나당연화 구축됐죠. 바로 이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어디부터 친다? 근데 고구려 먼저 치기에는 조금 무섭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치냐면 백제부터 멸망시켜요. 백제부터 무너뜨린다. 그래서 660,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660. 자, 요게 이제 굉장히 그 백제의 마지막 그 항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투가 되는데 황산벌의 계백,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뭐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뭐 보시면 저 계백이요.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을 일가족을 다 죽이고 나오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죽을 각오로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했기 때문에 백제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자기의 처자식들이 노비나 몹쓸 짓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고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마지막 항전을 치른 전투가 바로 황산벌입니다. 초반엔 계속 이기다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일화들이 있는데 신라의 관창, 그 화랑이라고 하는 관창이 일부러 백제 진영에 와가지고 뭐 아주 뭐 굉장히 그 용맹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신라의 화랑 관창이 막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거나 660년에 이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의 결사대를 이제 격파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나당연합군 공격으로 사비성 함락당해요. 백제는 보시면 우리 처음에 백제가 수도를 잡았던 곳이 한성이잖아요. 그리고 웅진으로 한번 옮기죠.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사비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함락된 겁니다. 사비성이 함락돼요.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사비성이 함락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의자왕이 어디에 가서 몸을 피신하고 있었냐면 웅진에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요 웅진에 있던 의자왕이 이제 결국 항복을 하게 되면서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660. 뭐 제가 아까 잡아드렸던 그 큰 틀 보시면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백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뭐 당시에 복신과 도치미 주류성에서 부여풍, 이거 왕족 성씨예요. 저 왕족을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뭐 이렇게 뭐 부흥운동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내분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 복신 도침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흑치상지도 임존성에서 부운동을 벌였던 사람인데 여기 나중에 같이 합류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사실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 상황이 나오게 되고 초반에는 당군을 격파하기도 하고 했지만 뭐 결국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흑지상지는 당나라에 투항하는 걸 선택해요. 처음엔 저렇게 싸우다가. 자, 여러분 요 백제의 부흥운동 중에서 백강전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백강전투가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어떤 상징이 되는 그런 전투거든요. 근데 요때 좀 특이한 거는 이 외하고 백제는 짝꿍이에요. 우리 백제가 외한테 많은 문화를 또 전파해 주기도 했고요. 근데 저때 외에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왔다라고 하는 뭐 저런 이제 백강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당연합군의
결과적으로는 패배하면서 부흥운동이 실패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치러 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한 나라, 사실은 조금 두려웠어요. 당나라조차도 두려웠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리기가 좀 망설여졌을 텐데 저렇게 강한 나라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요. 이런 어떤 한전이 막 지속되고 막 이러다 보면 연개 소문이 우리나라 강하기 때문에 절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나라를 잘 유지하는 데 집중해라. 연개 소문 죽자마자 싸웁니다. 형제들 죽자마자 싸워요. 권력 다툼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제 이 지배층의 내분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지배층이 분열되고 이제 평양성은 함락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구려 마지막 왕식이죠. 보장왕시기 때. 자, 역시 고구려도 부운동을 해요. 당시 고구려 장군이었던 건모잠,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건모잠, 고현무 이런 사람들 다 부흥운동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부흥운동이 조금 연결이 안 된다. 그럼 기억 이렇게 하세요. 고구려, 건모잠, 고현무 다 고구려랑 연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왕의 서자로 보고 있는 안승, 왕족 출신 요 안승을 또 왕으로 추대하면서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신라의 문무왕이 지금 이 안승에게 여기에 금마저, 이게 전라도 익산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덕국을 세우게 해요. 그럼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 무렵쯤으로 이제 넘어가면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고구려 멸망시켰어요. 근데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지원해주는 형태예요, 신라가.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신라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고구려나 백제는 적이 아니라 이 신라의 적은 이제 당나라를 몰아내는 것이 그게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승에게 오히려 신라하고 가까운 저 전라도 지역 익산에다가 보덕국을 세우게 하고 왕으로서 임명하면서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서 당나라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의 모습이다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결과적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은 실패하게 되고요. 나당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나당전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당나라가요, 놀랄만한 일을 벌여요. 무슨 일이냐? 당은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에 각각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 고구려 땅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 그 다음에 신라 땅이에요. 계림, 신라를 상징하는 곳인데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서 저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당나라하고 연합을 했고 이러면서 당나라를 끌어들였는데 되려 이 당나라가 무너진 이 나라에다가 이 상황을 설치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신라 입장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당황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낸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당나라를 몰아내는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자, 한 번은 육지에서 터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매소성 전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다에서 수군에 이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매소성, 기벌포. 그래서 저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676년에 이렇게 이제 신라가 당나라 쫓아내고요.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라가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삼국 통일을 이제 문무왕시기 때 달성을 하게 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을 했다면 그 광활한 만주 지역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인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누렸던 영토를 또 차지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민족의 통일은 고려 시기 때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까지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삼국 통일을 달성을 했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자, 가보시면 살수에 이르러 수의 군대가 반쯤 건너자 울지문덕이 군사를 보내 그 후군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살수대첩이죠. 살수대첩.
자, 살수대첩. 근데 요게 살수대첩이 언제냐면 시기적으로는 고구려 영량왕이에요. 영량왕. 자, 그다음에 이제 나 보시면 신라군이 당군과 함께 그럼 이거 나당연합이 구축된 때네요. 그리고 평양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왕에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서 영공에게 항복을 요청하였다. 보장왕 등등등 당나라로 끌고 갔다.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의 멸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구려의 멸망이죠. 그래서 요거는 시기적으로 보장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시기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자, 1번 보시면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국 왕으로 책봉되었다라고 했는데,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다가 이제 올리면서 신라 쪽에서 오히려 저 남은 고구려의 왕족을 지원해주는 모습은 저거는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고구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상황.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하고의 어떤 전투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2번.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다. 이거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는데 벌써 까먹진 않으셨겠죠. 313년이고요. 저 4세기입니다. 앞으로 빠지고요. 자, 3번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저건 이제 5세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라고 했어요. 영량왕, 영유왕, 영량왕, 영유왕, 보장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때 영유왕 때 누가 있었냐? 연개소문이 있었죠. 천리장성을 쌓고 인기를 얻고 이러면서 결국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올리게 됩니다. 연개소문의 정변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을 함락시켰다. 괴로워. 이거는 앞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세기의 상황을 조금 왕별로 쭉 늘어났다는 것을 다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을 한번 묶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강의는 고대 이어서 기출주제 10에서 12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제 남북국 시대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